끝인가 시작인가? 내 나이 겨우 49.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나를 실패자라고 불렀다. 아니, 어쩌면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걸지도 모른다. 그럴만했다. 처음부터 내가 이런 실패한 남자가 될 것이라는 건 상상하기 힘들었다. 왜냐하면 나도 한때는 꽤 성공적인 삶을 살았었다. 젊을 때부터 성실하게 일해왔고 그 덕에 회사에서 인정받았으며 가족도 있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오순도순 지내던 때가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면 따뜻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 동안에도 평화로움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 행복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었던 걸까? 회사에서의 자리는 조금씩 흔들렸고 내 아내는 나를 점점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이유를 몰랐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건 피곤함이 아니었다. 내 아내도 나처럼 점점 삶에 지쳐가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각자의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다. 회사가 나를 밀어내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작은 실수가 쌓이면서 회사에서는 더 이상 나를 중용하지 않았다. 나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상사의 눈치를 보며 점점 쪼그라드는 기분이 들었다. 회의실에서 나를 부르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나는 그들이 내가 사라지길 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며 나 스스로도 그런 나를 용납하게 되었다. 결국 그들은 나를 조용히 옆자리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정도 마찬가지였다. 아내와의 대화는 갈수록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 밤늦게 들어오면 침대 한쪽에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 한마디라도 건네고 싶었지만 그녀의 표정을 볼 용기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떠났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는 짧은 메모 한 장만 남긴 채로 미련도 원망도 없이 그저 담담한 이별이었다. 그리고 나 홀로 남았다. 직장도 아내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스르르 내 손을 떠나갔다.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도 손끝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스스로를 실패자라 여긴 이유는 내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이 나를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캠핑카 한 대가 내 눈앞에 우연히 나타난 것은 인터넷 창에 우연히 떠있던 중고 캠핑카 광고였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겐 그저 낡고 작은 이동식 집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한 가닥의 탈출구처럼 보였다. 그 차를 몰고 어디로든 갈 수 있다면 아마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그때 나는 확신했다. 더 이상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을. 캠핑카를 사고 떠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의 일부로 그 차를 구입했다. 그 순간만큼은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진 느낌이었다. 차에 오르고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갈 때 마음 한편이 가벼워졌다. 익숙했던 삶이 점차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무언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동시에 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잠시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고요하고 차가웠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은 아름다웠다. 강원도의 산맥은 언제나 장엄했고 남해안의 바다 또한 내 마음을 씻어줄 만큼 맑았다. 그런데도 내 가슴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텅 빈 구멍이 있었다. 그 구멍은 이따금씩 아프게 다가왔고 아무리 멀리 떠나도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다.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내 삶은 그저 이동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서해안의 작은 해변 마을에 도착했다. 해는 저물어가고 있었고 노을이 바다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바다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묘하게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캠핑카를 해변가에 세우고 나는 차에서 내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다. 밀려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파도의 리듬은 어쩌면 나의 삶과 닮아 있었다.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마는 것처럼. 그때 저 멀리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처음엔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해변에서 산책하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나는 그 여자가 단순한 행인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인가 사연을 지닌 듯한 눈빛, 그리고 뭔가 나와 비슷한 외로움을 지닌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가 내 인생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때는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의 조용한 해변에 불쑥 나타난 그 여인이 나의 주위를 감돌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다.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번지던 그 해변에서 그녀가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처음엔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갔을 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긴 머리를 바람에 흩날리며 조용히 걸어오던 그 여자는 주변의 자연과 너무도 잘 어울렸다. 저녁 햇살이 그녀의 옅은 피부 위로 내려앉아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바닷바람이 불 때마다 그녀의 긴 흑발이 살짝 흔들리며 부드럽게 빛났고 그 안에서 반짝이는 순수한 눈동자가 보였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순수함과 동시에 어딘가 깊은 사연을 지닌 듯한 눈빛이 느껴졌다. 한나. 그때는 이름조차 몰랐지만 그녀의 존재는 나를 강하게 사로잡았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마치 이 세상의 현실보다는 조금 더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순수하면서도 약간의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가느다란 몸매와 조용한 걸음걸이는 그녀가 풍경 속에서 부드럽게 흘러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베트남 출신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그녀의 피부는 창백했고 다소 차분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수했지만 그 수수함 속에서 빛나는 고운 이목구비가 이국적인 매력을 발산했다. 작은 코와 둥글게 말린 긴 속눈썹 아래에서 맑은 눈동자가 반짝였고 그 눈은 나를 향해 호기심과 경계가 공존하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가 내 옆에 다가와 서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아련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 서투른 것 같으면서도 외로움을 감춘 눈빛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것이었다.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이상하게도 그녀에게서 특별한 향이 나는 것 같았다. 바닷바람 속에 스며든 은은한 향.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긴 듯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말을 걸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약간의 어색함과 낯설음이 느껴졌다. 그녀의 한국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듣기 좋았다. 다소 서툴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오히려 더 마음을 끌어당겼다. 안녕하세요. 나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사실 나는 낯선 사람과 대화를 잘 나누는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녀에게서는 이상하게도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내 고독이 그녀의 고독과 마주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침묵을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해변을 바라봤다.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길게 들이오고 잔잔한 파도 소리가 우리 주위를 감쌌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한 공기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기 자주 오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요, 그냥 가끔 길을 떠납니다. 저도 그래요. 떠나는 게 좋아요. 그녀의 말에는 슬픔과 동시에 자유를 갈망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녀도 나처럼 도망치고 싶었던 걸까? 저는 한나예요. 그녀가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베트남에서 왔어요. 한나. 나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어딘가 따뜻하면서도 아련한 이름이었다. 그녀의 외모처럼 그 이름도 아름답고 순수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왜 이곳에 있는지, 왜 혼자인지에 대한 의문들이 떠올랐지만 묻지 않았다. 그녀도 나처럼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냥 떠돌고 있어요. 내가 입을 떼었다. 더 이상 그녀에게 나의 불행이나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그녀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편안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혼자 있을 때면 가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공감했다. 한나의 말은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느꼈던 감정과 같았다. 우리가 나누는 이 짧은 대화 속에서 그녀는 나와 같은 곳에 있었다. 삶의 어느 구석에서 길을 잃고 자신만의 이유로 떠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고독을 이해하는 첫 만남을 나누었다. 해변에서의 첫 만남 이후 한나와 나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작은 마을이었고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캠핑카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문득 혼자 먹는 것이 너무도 지겨웠다. 그런데 밖을 내다보니 저 멀리 한나가 다시 해변을 걷고 있는 것이 보였다. 망설임 없이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같이 저녁 드실래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어보았다. 아마도 나 자신도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그리웠던 걸까? 한나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캠핑카 옆에 작은 테이블을 펼쳐두고 저녁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작은 냄비를 올려 국을 끓이며 우리 둘은 무거운 주제를 피한 채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한국 음식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베트남에서도 가끔 김치를 먹었어요. 한나가 말했다.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요.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서 더 많이 접하게 됐죠. 그녀의 말에 잠시 머뭇거렸다. 결혼 이야기였다. 그녀가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혼자인지에 대한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묻지 않았다. 그녀가 더 이야기하고 싶을 때 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그냥 가볍게 떠돌아요. 나는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를 이어갔다. 정착할 곳도 없고 어디든 마음 가는 대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 삶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가끔은 너무 공허하네요. 한나는 내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나보다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도 떠돌고 있어요. 하지만 저에겐 그게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사실 떠나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엉켜있는 듯했다. 한나도 자신만의 이유로 떠나고 있었다. 그것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음을 나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깊이 말하려 하지 않았다. 아마 그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화가 잠시 끊겼다. 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졌다. 한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잔을 조용히 들어올리며 나직하게 말했다. 사실 전 한국에 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베트남에 있을 때는 여기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한국에서의 삶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달랐어요.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한나가 한국 남자와 결혼해 한국에 오게 되었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 결혼 생활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 그녀는 남편의 가정과 삶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그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갔다. 결국 그들은 이혼했고 한나는 혼자가 되었다. 남편은 한국에서의 모든 기반을 제공해 주었지만 이혼 후 한나에게는 그 어떤 안전망도 남지 않았다. 저는 여기서 이방인이에요. 한나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여기서 혼자 버텨야 하니까요. 나는 그녀가 얼마나 큰 결단을 내리고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그녀가 겪은 모든 것이 내 상상 이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고독과 상처를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도 나처럼 떠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 선택한 떠돌이였고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방인이 되어 떠돌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그저 함께 불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일렁였고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속에서 그녀의 아름다움은 더 빛났다. 마치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순수함을 간직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순수함과 깊은 슬픔이 함께 얽혀 있었다. 한나,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피식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떠돌다가 무언가 찾을 수 있겠죠. 저도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였다. 둘 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떠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나와 함께 떠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더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와 나는 함께 캠핑카를 타고 이동하며 각기 다른 곳을 여행했다. 해안가 마을에서 시작해 작은 산골짜기까지. 우리는 함께 밥을 해먹고 밤에는 불을 피워 이야기하며 지냈다. 낯선 곳을 함께 다니면서도 우리 둘의 조용한 일상은 어딘가 평화로웠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이었다. 우리는 깊은 산속의 작은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숲속길을 따라가다 보니 한적한 공터가 나왔고 그곳에 캠핑카를 세웠다. 공기는 상쾌했고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따뜻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한나의 눈에서 어딘가 불안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어두워 보였다. 괜찮아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한나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냥 가끔 이렇게 조용할 때면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한나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어쩌면 그녀는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밤 우리는 평화롭게 잠들 수 없었다. 한나가 잠이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곧 그것이 사람의 발소리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누군가가 캠핑카 주위를 서성이는 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캠핑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차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안을 들여다보는 그 남자의 모습은 어딘가 위협적이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 순간 한나가 깨어났다. 그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몸을 움찔하며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다. 그 사람이에요. 한나는 숨을 죽이며 속삭였다. 전 남편이에요. 그가 날 찾으러 온 거예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가 말하던 그 악덕한 전 남편. 한국인 남편과 이혼했다고만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그녀를 쫓아다닐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나는 당황했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침착하게 행동해야 했다. 문을 열지 마요. 나는 한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밖에 있던 남자는 캠핑카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한나, 여기 있잖아. 문 열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불안감이 배어 있었다. 그가 문을 더 세게 두드리기 시작하자 나는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가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절대 나가지 마요. 절대로. 나는 한나를 진정시키고 문을 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게 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 남자는 문이 열리자마자 나를 노려보았다. 키가 크고 체격도 단단해 보였다. 그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나를 데려가겠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내 아내였소. 이혼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요?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와 맞서서 싸울 생각은 없었다. 그가 이렇게까지 그녀를 찾아왔다는 건 단순한 갈등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당신과 이혼했잖아요.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말아요. 그녀에게는 당신과의 관계가 끝났어요. 그 남자는 내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게 내가 상관할 일이냐? 너 같은 놈이 뭔데 그녀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의 분노는 감정적으로 매우 위험해 보였다. 나는 최대한 그를 자극하지 않으려 했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져 가고 있었다. 그 순간 한나가 갑자기 캠핑카에서 나왔다. 나는 놀라며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한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만해요. 이제 그만 좀 해요. 한나는 그의 앞에 섰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우리는 끝났다고요? 더 이상 날 쫓아오지 마세요. 제발. 한나의 목소리는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그와 맞서기 위해 용기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남자의 눈빛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나는 한나와 그 남자 사이에 서서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기세가 아니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한나. 넌 내 여자였고 내 여자여야 해.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내가 널 다시 데려갈 거야. 나는 한나의 손을 잡고 서둘러 차로 돌아갔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빠르게 캠핑카에 올라타고 그 자리를 떠났다. 뒤를 돌아보니 그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한나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그 남자와 이혼했는지, 그리고 그가 여전히 그녀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한나의 숨겨진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캠핑카는 어두운 산길을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주변은 적막했고 가로등 하나 없는 길 위에서 헤드라이트만이 앞을 밝혀주고 있었다. 한나는 내 옆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떨렸다. 나는 한눈에 그녀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아까 그 남자의 위협은 아직도 한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응시하며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멀리 떨어진 또 다른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때까지 달려온 끝에 결국 한적한 길가에 캠핑카를 세우고 우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나는 한나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먼저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한나는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를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한나, 이제 안전해요.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오진 못할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러자 한나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항상 그랬어요. 내가 떠나려고 할 때마다 그는 나를 붙잡았어요.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한나의 고백이 내 가슴 깊이 와닿았다.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그 남자로부터 도망쳐왔는지,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해왔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녀의 삶은 그 남자에게 묶여 있었고 그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와 결혼했을 때는 몰랐어요. 한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음엔 나에게 친절했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했고 나도 그가 나의 인생을 바꿔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를 믿고 한국까지 따라왔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한나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변했어요. 나를 구속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자잘한 것부터 시작했죠.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하나하나 물었고 내 모든 행동을 감시했어요. 그리고 그게 점점 심해졌어요. 나중엔 나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나는 그저 그 사람의 아내로서만 살아야 했고 그게 내 전부였어요.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나의 눈에는 고통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힘들게 도망쳐 나왔다는 걸 이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한나는 더 이상 그와의 삶을 버티지 못하고 마침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그는 날 놓아주지 않았어요. 한나가 덧붙였다. 그는 계속 나를 쫓아다녔어요. 나를 위협하고 내가 다시 그에게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죠. 나는 그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에게서 벗어나는 게 내 인생에서 유일한 목표가 됐으니까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다. 한나가 그동안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도 못할 만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 걸고 도망쳤고 지금도 여전히 쫓기고 있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가 아무리 쫓아와도 내가 당신을 지킬 거예요. 한나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 속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의 불씨도 보였다. 그녀는 내 말을 믿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듯 보였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게 이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벗어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한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항상 도망쳐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를 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말에 나는 한나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와 맞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한나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도망치고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유를 찾기 위해 싸우고 있었고 그 자유를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가 고독 속에서 그토록 버텨왔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지키고 싶었다. 더 이상 그녀가 홀로 도망치지 않도록, 더 이상 그녀가 그 고통 속에 갇히지 않도록. 나 자신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이 싸움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캠핑카를 다시 몰고 더 멀리 떠났다. 전 남편의 추적이 언제 끝날지 몰랐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산길을 지나 도시로 향하는 동안 한나는 계속 주변을 살피며 불안해했다. 그 남자가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두 사람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가 또 찾아올 거예요.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나는 한나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젠 도망만 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한나는 나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의 눈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도시로 향했다. 거기에서 한나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전 남편이 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그녀를 괴롭혀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한나의 출국 서류를 악용해 그녀의 움직임을 제약하고 있었고 한나는 여전히 그와 법적으로 얽혀있는 상태였다. 그와 맞서려면 법적 조치가 필요해요. 나는 한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 혼자서는 힘들 테니 내가 도울게요. 한나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녀도 더 이상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고 있었다. 우리는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다. 나는 한나와 함께 경찰서에 들어가 그녀가 전 남편에게 겪어온 학대와 위협에 대해 모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우리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건 가정사일 뿐입니다. 폭력이나 명백한 위협이 없는 한 경찰로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의 무관심한 태도는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한나는 그 태도에 그리 놀라지 않은 듯 보였다. 그는 그동안 이렇게 법을 악용해 왔어요. 한나는 경찰서에서 나오며 힘없이 말했다. 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그와 맞서기로 했다. 그날 밤 우리는 도심 외곽의 작은 모텔에 머물기로 했다. 더 이상 도망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결심이 들었다. 이젠 그와 대면할 때가 된 것 같았다. 한나도 더 이상 두려워만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다시 되찾기 위한 용기를 내고 있었다. 늦은 밤 캠핑카가 세워진 모텔 주차장에 전 남편이 나타났다. 이번에도 그는 우리를 추적해왔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한나는 창밖을 내다보더니 다시 몸을 움츠렸다. 그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본능적으로 공포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번엔 내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먼저 나섰다.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전 남편이 나를 보고 비웃으며 말했다. 또 도망칠 생각이냐? 한나는 내 여자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한나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기로 했고 그 결정을 존중해야죠. 그는 내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난 듯 보였다. 넌 이 상황을 모르는구나. 내가 한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내가 뭔데 그녀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나는 그가 가진 분노와 집착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을 수 있었다. 그에게 한나는 단순히 떠나버린 아내가 아니라 그의 통제와 지배력에서 벗어난 대상이었다. 나는 그가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순간 한나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이번엔 그를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와 함께 서서 그와 마주했다. 이제 그만해요. 한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소유할 수 없어요. 나는 내 삶을 다시 찾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려 하고 있었다. 전 남편은 한나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다시 윽박질렀다. 그게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넌 나와 함께 해야 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한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는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전 남편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캠핑카를 주먹으로 한 차례 3개 내리쳤다. 좋아. 그럼 끝내자는 거냐? 나는 그에게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요. 이제 끝내요. 당신은 그녀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어요. 그는 한동안 캠핑카를 노려보다가 결국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나는 한나를 지켜보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전 남편이 떠난 뒤 우리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한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안도하는 듯 보였다. 그와의 마지막 대치가 끝난 지금 한나는 마침내 자신을 억누르던 사슬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났을까요? 한나가 나지막하게 물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왔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묶이지 않았고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전 남편과의 마지막 대치가 끝난 후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모텔의 작은 방 안은 정막이 흘렀고 창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음이 멀게만 느껴졌다. 한나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고 나는 창가에 기대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도 불안감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엔 분명 안도감도 스며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한나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의심이 서려 있었다. 그래요, 이제 끝났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을 쫓아오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한나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아릿했다. 그녀는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마치 그동안 쌓인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도 여전히 무엇인가를 경계하고 있는 듯 보였다. 나는 그녀가 마침내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싶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모텔방을 떠나 캠핑카에 올라탔다. 아무 말 없이 길을 달리며 한나와 나는 서로의 존재감을 조용히 느끼고 있었다. 도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길게 뻗어 있었고 주변 풍경은 점점 더 낯설어졌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고독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한 줄기 희망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강해요, 한나. 이제는 당신만의 삶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도망쳐왔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한나는 미소를 지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안도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 역시 그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눈에 무엇인가 이상한 것이 보였다. 차량 뒤쪽의 사이드미러에 멀리서 한 대의 차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고속도로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차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가 멈추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한나, 나는 천천히 속삭였다. 뒤를 봐요. 한나는 나의 목소리에 놀라며 거울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다시금 두려움이 서렸다. 그 사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이상해요. 그가 다시 우리를 쫓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캠핑카는 고속도로 위를 빠르게 달렸지만 그 차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뒤쪽 차창 너머에서 보이는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 남편이었다. 그는 여전히 우리를 쫓고 있었다. 내가 그를 따돌렸다고 생각했던 순간이었지만 그는 다시 나타났다. 도망쳐야 해요? 한나는 공포에 사로잡혀 외쳤다. 그녀는 다시 떠나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핸들을 꽉 쥐고 속도를 더 높였다. 그러나 그 남자는 멀어지지 않았다. 그는 마치 집요한 맹수처럼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차에서 무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캠핑카는 그리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차가 아니었고 고속으로 달리면서 차량의 엔진이 버티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핸들을 세게 돌리며 길가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차량은 휘청거렸고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 한나는 안절부절 못하며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도망쳤다. 어둑한 도로 위를 캠핑카가 힘겹게 달리고 있었지만 거울 속으로 보이는 전 남편의 차는 여전히 우리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마치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끝까지 추적할 것처럼 보였다. 한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속도를 높이려 했지만 낡은 캠핑카는 그다지 빠르게 달릴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해? 한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곧 끝날 거야. 그가 이렇게까지 쫓아온다면 뭔가 일이 벌어질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전 남편의 집착은 너무 강렬했다. 그는 한나를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만 같았다.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구불구불한 산길로 들어섰다. 차는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달렸고 전 남편의 차도 뒤를 따랐다. 좁은 길에서의 추격은 위험했고 조금만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거울을 보니 전 남편의 차가 거칠게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해. 한나는 절박한 눈빛으로 외쳤다. 그 순간 차 뒤에서 큰 굉음이 들렸다. 나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멈췄다. 뒤를 돌아보니 전 남편의 차가 도로 가장자리를 벗어나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차가 몇 바퀴 굴러떨어지면서 아래로 사라지는 모습은 정말이지 한순간이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장면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한나는 내 옆에서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봤다. 차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 충돌했고 곧이어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모든 게 끝난 듯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죽은 거야? 한나가 숨죽인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럴 거야. 이제 끝났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몇 분간 멍하니 서 있었다. 전 남편의 끊임없는 추격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끝이 났다. 그의 집착과 분노가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사건의 여파는 정리되었다. 경찰 조사는 그가 위험하게 추격하다가 스스로 사고를 당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그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한나는 이혼 후 전 남편이 남겨둔 보험금의 수령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죽음은 갑작스러웠지만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그가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한나는 나지막이 말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조용한 도시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한나의 눈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다. 전 남편이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그녀에게 남아 있었다. 이제는 그에게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 보험금도 내게 남겨졌네요. 한나는 슬프게 웃었다. 그가 나를 위해 준비한 게 이 보험금이었다니 참 아이러니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당신만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삶에 나도 함께할 수 있길 바래요. 그 말에 한나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처음으로 밝은 빛이 감돌고 있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전 남편이 남긴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캠핑카에 있었다. 한나는 내 곁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강렬한 감정이 읽혔다. 그 눈빛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두려움과 슬픔을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열망이 가득했다. 한나는 나를 천천히 끌어안았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우린 이제 자유예요. 나는 그녀의 몸을 꼭 끌어안았다. 그동안의 긴장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진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졌다. 서로의 입술이 닿고 우리는 강렬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한나의 손길은 따뜻했고 나는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녀와 함께 나누는 이 순간은 마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모두 뒤로하고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열었고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폭발했다. 한나는 눈을 감고 나의 품 안에서 평온한 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새로운 시작을 함께 준비했다.